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청와대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만 지지율 하락의 주범인 경제 문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딜레마입니다. 조사를 진행한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 연결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권순정입니다. 예. 오늘은 뭐 바쁘신가 보죠? 전화 연결했네요. 네, 좀 여기저기 전화도 많이 오고,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예. 네. 어제 새벽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거 보니까 잠도 많이 못 주무신 것 같은데. 네, 시사평론 가시니까, 예, 읽으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차인데, 물론 지금도 높은 지지율이긴 합니다만은, 네.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역대 취임 후 최저치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이 측면에서 조금 이제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전히 58%면은 국민 10명 중 6명이 지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이 정도면은 일부 지역과 계층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대다수의 지역 계층에서 긍정평가가 대다수 우세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 6자에서 5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되게 심각하다. 뭐 이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렇게 많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 수치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6.13 지방선거 이후에 이번 주까지 한 7주째인가요? 예.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락의 폭 자체가 약 11%포인트 정도로 상당히 크다. 바로 이 부분들이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지율 자체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부분. 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반등의 모멘텀이 좀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7주 거의 7주 연속으로 빠졌으니까 물론 지난주에 한번 반등을 하긴 했는데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장님이 분석하기에 그러면 지금 이번에 50%까지 떨어진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직접적인 요인은 이번 주 초에 벌어졌던 이제 김경수 도지사가 드루킹 특검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들이 기존의 정치권 내에 있는 이슈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한테도 인식이 확대됐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포토라인 안에 섰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들이 하나의 주요한 직접적인 요인이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누진세 완화 이 자체가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 사실 지난주에 엄청나게 기대가 높았거든요. 그리고 휴가 갔다 오신 월요일 날에 인하 지시를 했는데, 근데 바로 그 다음날에 정부의 발표 자체가 방안이나 수준 자체가 기대치를 유치지 못함으로써 부정평가가 많이 늘어난 이 두 가지가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김경수 지사가 혐의가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포토라인에 쓴 것 자체만으로도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지율 하락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두 번째 누진제 완화는 기대한 것만큼 미치지도 못했고 또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는 벌써 너무 더운 날이 많아가지고. 에어컨을 안 튼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효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이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기대치는 참 높은데 이제 딱 받아놓고 보니까 너무나 이제 동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불만도 있었고 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여러 가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이 58%로 떨어지는 데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침 말이죠. 이건 어쨌든 대통령을 그동안 지지했던 진보 세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오른쪽 우클릭한 모양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일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하락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은산 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별도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긍정평가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제 은산 분리 이 사안은 사실 이제 일반 국민들 한테는 조금 어려운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제 완화를 이제 발표한 것과 조사의 시점 자체가 전체적인 텀 자체가 짧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뭐 지지율이 일반 조금 하락했다. 좀 앞으로도 뭐 이것으로 인해서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진보층과 중도층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들 이제 핵심 지지층에서는 사실 이제 금산이라든지 은산 분리 이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긴 하나긴 한데 사실 이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질 것이고 그리고 정의당이라든지 경실련 3년대 이런 시민단체 어떻게 이해를 구하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전반 이 사안 자체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경제 문제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될 텐데. 네네. 단기간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분간 하락세는 지속된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이 안 되고 성과 피드백도 또 상당히 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유지했던 가장 큰 세 가지 요인이 소통입니다. 탈권위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슈를 성과 있게 추진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적폐청산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동력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계속 해왔던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탈권위주의 방식으로 계속 늘려나가는 것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이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제를 성과 있게 추진하는 것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단시간에 회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부분들을 계속 놓고는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이제 언론이라는 필터링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련 정책을 하나하나 추진하는 과정들 속에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은산분리 이 부분에 대해서 IT 기업이 인터넷은행에 한해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의료기기라든지 원격 진료라든지 물론 이제 일부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보완 장치를 전제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부분들도 전체적인 일자리라든지 혁신 성장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핵심 지지층 내에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그것은 이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역시 리얼미터 조사였는데 이번 조사는 아니고요. 네. 서울 그리고 경기도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네. 이게 이재명 지사의 논란 때문에 빠진 겁니까? 아니면 김진표 대표가 이재명 이슈를 전당대회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하락한 겁니까? 아니 권 실장이 타 방송에서 제대로 말을 안 해가지고요. 인터넷에서 시끄럽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빠진 것이 1월 4주차하고 그리고 요번에 빠진 걸 좀 비교를 해보면은 1월 4주차에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 남북 다이어트 문제라든지 가상화폐 문제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네, 그때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율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을 같이 분석을 해보면은
보수층도 빠지긴 빠졌지만 빠지는데 주도를 했던 이념 성향은 바로 진보층과 제가 보기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중도층입니다. 이 부분들은 엄청나게 큰 것을 함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6.13 지선 이후에 외부적인 공격이 완화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구심력 자체가 지지층의 이완이라는 형식으로 약화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과정 속에서 진보 세력들, 그러니까 진보층들이 분화하는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논란 자체가 핵심 지지층인 어떤 진보 세력을 분화시키는데 하나의 어떤 요인이 저는 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재명 어떤 경남도지사, 죄송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들이 문재인 지지층 내에서 그걸 끌어들여서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진보층 내에서 어떤 문제를 확산시키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주변부의 분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제 견해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니요, 저도 그 시사평론 입장에서 동의하고요. 결국은 당내 분열의 조짐을 보이면은 그 당은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모양새, 그런 모양새 있었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대표 경선은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이해찬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와 있는데, 다른 회사 이름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 이건 왜 그런가요? 그래서 저도 그 조사 결과를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제 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이제 관례인데,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조사 결과 자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보니 민주당 당원에서 이해찬 의원이 가장 낮았던가 제가 그렇게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들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이해찬 후보가 나머지 이제 두 후보를 합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럼 1주도 안 된 사이에서 완전히 급변했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층하고 당원들하고는 거의 성향이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급변했다는 것은 글쎄요, 조금 저도 판단을 좀 유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곤란해요. 곤란한 질문 드려서 죄송하고요. 내일 저희들이 사실은 2,000명 조사를 해서 민주당 당대표 저희들 자체 조사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통계 조사가 거의 끝났다는 걸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단 제가 퇴근해서 보고 보도자로 내일 오전에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2,000명이면 샘플링 맞네요. 2,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장님 휴가 갔다 와서 그 다음 주에 봅시다. 한마디 꼭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이었습니다. 저는 4부 광복절 특집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동형의 뉴스면 승부 제73주년 광복절 특집 시리즈 그들이 꿈꾸던 나라 제4화 남영역에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광복 7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앞두고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준비한 특집 시리즈 그들이 꿈꾸던 나라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해볼 얘기는 추억적인 아픈 역사가 서린 땅 용산 기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남영역 지명이 왜 남영인가 라고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 또 왜 남영역은 출구가 하나일 뿐일까, 이런 궁금증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요. 역시 일제의 흔적이 깊게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조금 이따가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입니다.
용산문화원 김천수 역사문화연구실장님 그리고 자주국방 네트워크 이루 사무국장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김천수 실장은 굉장히 이력이 독특하시네요. 한국에대 입학했다가 해병대 부사관으로 입대. 그리고 미국 군사유학 갔다 와서 한미연합사령부 용산기지에 있는 근무하고 또 지금은 용산문화회에서 용산에 관해서 연구하고 우연하게 이렇게 용산과 인연을 맺게 된 겁니까? 네,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1990년대부터 서울에 올라오면서부터 다른 지역보다 특히 서울의 이제 용산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자료를 모으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용산을 통해서 용산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이런 한미일 관계사와 더불어서 동아시아의 근현대사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공간이다라고 느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용산 연구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저희와 비슷한 기획을 하자 그랬는데 거절하고 저희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얼마 전에 홍 작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이 광복절 기념 특집 시리즈가 정말 어떤 일제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바로잡고 그런 취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제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저 때문에 온 건 아닙니까? 그건 전혀 아닙니다. 네. 립서비스 할 줄 모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남영역. 그런데 남영역이 남영이 없다는 얘기가 근데 거기가 지명이 남영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 어떤 뜻이죠? 원래 다른 동에 있다고. 네. 남영역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시기로 남영동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정확한 행정구역은 가을동입니다. 그러니까. 예. 네, 이 가을동은 가을자가 칡가을자예요. 예전에 이 일대에 칡이 많이 난다고 해서 가을동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저는 남영역, 남영하면 그냥 남영동, 대공분실 이런 것만 생각나거든요. 네. 다른 분들도 그런 분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사실은 남영동이라는 지명은 서울 남쪽에 예전부터 병령이 있었다고 해서 광복 직후에 남영동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지명이 광복 되겠습니다. 직후에 붙여졌으면 네. 일제 식민 시대 때 군영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제가 청일 전쟁에 승리하면서 일본군 기지로 변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땅을 뺏긴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 남영동이라는 지명이 생기기 이전에 일제강점기에는 이 일대에 일본군들의 훈련을 위한 연병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영동이라고 부르지 않고 연병정이라고 붙였죠. 어떻게 보면 일제가 그 일대를 군사훈련장으로 만들었던 그런 아픔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곳은 일제시대 때는 일본군이 주둔했고 나중에는 미군이 주둔했고 그런 동네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이 남영동이라는 지명을 통해서도 이 용산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 백성들은 많이 반대했겠네요, 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반대를 하기보다는 어떤 일제 무력에 의해서 그 일대가 무력에 의해서 용산 기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만큼은 그렇게 반대는 없었고 사실 러일 전쟁 그 시기 때 굉장한 또 반대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일제는 왜 이곳을 자신들의 훈련 병영, 주둔지 병영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용산 지역은 사실 이렇게 조선시대 때부터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였거든요. 사실 외국군이 주둔해온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특히 임진왜란 당시에는 가토와 고니시 부대가 주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일전쟁 당시에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거점으로 또 용산 지역이 활용됐거든요. 일본은 임진왜란 시기부터 용산 지역의 어떤 정치, 군사적 가치를 시험을 한 것이에요.
또 그런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또 이 일대를 용산기지로 만들게 된 거죠. 우리 이루 국장님은 군사 전문가니까 용산이 군사적으로 위치를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곳입니까? 네, 용산 지역, 우리가 용산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 외국군이 들어왔던 게 최초가 그 이모군란 당시에 청나라 병력들이 들어왔던 것이 시초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다들 들어왔네요. 네,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주요 강대국들이 다 들어왔는데 이모군란 당시에 그 90군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뭐 일설에 의하면은 뭐 민비가 그 밀서를 보내서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했다라고 해서 약 4,500명 정도의 병력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용산 지역이 굉장히 좋았던 것이 그 당시에 왕이 기거하던 경복궁과 불과 직선거리로 4km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즉, 뭐 출동 명령을 내리면은 30분 내에 경복궁을 에워싸고 포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또 여기가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것이 이 당시에 19세기 후반에 경인선이 먼저 뚫렸고요. 그다음에 경부선이 20세기 초반에 뚫렸습니다. 한 10년 그 텀을 두고서 이 두 개의 철도가 생겼는데 이 철도를 두 가지를 다 끼고 있었던 경성역, 그것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즉 역과 가까웠다는 것은 병력의 전개, 그다음에 군수 보급상에 굉장히 유리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작전적인 측면에서도 청나라 군대는 경복궁을 압박했고 일본은 여기에 이제 그 조선주둔군 사령부를 만들고 러일 전쟁의 어떤 전진기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조선의 수도인 경성을 점령하고 조선을 압박하면서 러일 전쟁 당시에 그 일본이 조선의 여러 그 땅을 차지하고 조선의 인력들 사람들을 이제 강제로 차출해가지고 그 전쟁터로 내몰았던 그 상황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기에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뒷부분에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미군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수도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경무대와 매우 가깝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다. 그 외국 군대가 다들 한 발씩 걸친 이유가 있었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일제가 마음대로 우리 땅을 유린한 그렇게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근거 문서가 아마 한일 의정서 같아요. 외부 대신 서리 이지용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 명의로 의정서를 체결한 건데 자 치욕적인 한일 의정서 그 내용을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을 신임하여 시설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의 안전을 도모한다. 제3국의 침략으로 대한제국의 위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은 이에 신속히 대처하며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행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하고 일본 정부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기 수용할 수 있다. 대한제국과 일본은 상호 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협정 취지에 위배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지 못한다. 예, 한일 의정서 내용이었는데요. 이 보면 군력상 필요한 지점을 자신들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일제가 자기들 마음대로 조선 어느 땅이나 점령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게 그중에 하나가 이제 용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남영동. 네. 그러면은 이게 1904년에 체결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오래됐네요. 일제가 들어온 지가 남영동 땅에. 그렇죠. 지금 올해가 2018년이니까 무려 한 세기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일제에 의해 강제 병합되기 이전부터 용산 지역은 사실 일본군들이 주둔을 하고 이 땅을 그들 마음대로 군사 전략상 필요에 의해서 강제 수용하게 된 것이죠. 그 일제의 용산 군용지 수용 과정이 어땠는지를 설명하는 문건이 지난해 최초로 공개된 바 있는데 이거 김천수 실장이 발견했다고요?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90년대부터 용산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본에 있는 문서들을 많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운이 좋게 일본 아시아 역사 자료 센터에서 그러니까 일본군 일제의 방위성 문서를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정말 운이 좋게 이렇게 발굴했던 문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요. 일본 주둔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데라우치 마사타케 육군 대신에게 보낸 편지가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수용이 늦어짐에 따라 매점이 일어나 지가가 점차 상승하니 하루빨리 수용해야 한다. 일본 육군성이 수용해라 라고 지시를 내리고 하세가와가 넉 달 뒤에 이지용 내부 대신 친일파죠. 친일파에게 다음과 같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용산, 평양, 의주의 군용지 1000만 평을 수용할 것이며
배상비로 20만 원을 주겠다. 이 돈을 적절히 그 소유자에게 배당하라. 일방적 통보인데요. 1,000만 평 강제 수용하면서 20만 원. 이거는 어떻게 당시 그 화폐 가치로 봤을 때는 적절한 배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당시 보상이니 배상이니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수탈이요. 강도짓인 것이죠. 이 당시 한 달 숙박비가 상중하로 나눠서 각각 30원, 25원, 20원이었는데요. 수도 서울에 바로 이웃한 그 용산의 노른자 땅 약 300만 평을 포함해서 평양과 의주 그리고 의주의 땅 총 1,000만 평을 고작 20만 원으로 책정했던 것이죠. 이것은 사실 뭐 보상이니 배상이니 말로 표현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바로 수탈이요. 또 강도질이었던 거죠. 또한 이렇게 일본군에 의해서 점탈된 군용지는 평당 약 2전 꼴이었습니다. 2전이면 당시 국밥 한 그릇 값이었거든요. 그 땅 한 평이 국밥값 한 그릇에도 못 미치는 그야말로 헐값이사 무상탈취나 가까운 것이죠. 그 중간에 또 누가 이렇게 돈을 가로챈 그런 사람들 없나요? 그렇죠. 우리 대표적인 어떤 친일을 했던 이지영 친일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뭐 이완용만 기억하는데 사실 친일파의 대명사는 그 이지영입니다. 정부 고관 관료이면서 우리 백성들을 정말 못살게 굴었고 당시 이렇게 또 많은 그런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서 질문 한번 드려봤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1908년에 군용철도 부설을 목적으로 일제가 용산 일대 약 300만 평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는데 강제 수용하면서 둔지미 마을이 사라졌다. 이거는 어떤 뜻이죠? 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산 기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일본군이 있었다 또는 미군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용산 기지가 일본군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조선시대 후기부터 이 땅은 우리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래서 용산 기지가 있는 그 부지에는 또 둔지산 남산에서 이어지고 있는 둔지산 자락이 있어요. 그 둔지산 자락에 거주했던 마을이 곧 둔지미 마을이고 둔지미 마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쫓겨나게 됐는데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그 해조신문에 기사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서울 둔지미 가옥수가 40여 가인들 일본 군용철도를 부설함으로 그 민가를 헐라고 재촉이 성화 같은데 백성이 모두 울고 부르짖으니 참혹하다. 예. 군용철도를 부설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라. 강제로 내쫓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일제가 군용철도를 부설할 결국은 주된 목적 이 국장님, 예,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은 뭐 중국으로 뭐 진출하고 뭐 이런 거였을까요? 일본이 토지를 수용했던 그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일본이 크게 두 건의 큰 전쟁을 했습니다. 예. 청일 전쟁을 먼저 한번 했고요. 그다음 러일 전쟁을 했는데 이 토지 수용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러일 전쟁이 있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용산을 일본이 러일 전쟁의 전진 기지로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일 전쟁 당시에는 전쟁터가 주로 황해라든가 그다음에 그 북한 지역, 그다음 평양성 이런 지역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당시에 일본군이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보급 문제 때문에. 근데 이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가 부설이 됐고요. 여기에 거대한 어떤 중간 전진 기지 겸 후방 전방 작전 기지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철도가 부설돼서 인천으로 통해 가지고 병력이 들어오면 여기를 통해서 철도로 해서 육로로 해서 북한 지역까지 병력과 물자를 신속하게 올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그 철도의 출발지이자 그 보급 물자의 출발지로 활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8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했는데 그 보병 1개연대 주둔지는 현재 용산 전쟁기념관 거기고요. 또 연병장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또 사격장은 남산터널 입구, 또 매장지와 하장장, 남산터널 인근 아파트 부지라고 하는데 매장지와 하장장은 군대에서 왜 필요합니까?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진기지입니다. 전진기지다 보니까 그 전방에서 전투를 통해서 어떤 병력이 사망하거나 전사했을 때 인원들을 화장해서 일본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본격화된 시기였고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우리 독립투사들을 강제로 고문하고 죽였던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이 독립투사분들이 여기서 적지 않게 화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네요. 예, 아까 그 둔지미 마을 얘기했었는데 우리 김천수 실장이 둔지미 마을 그 생존자 후손을 좀 만나봤다고요? 네, 제가 작년에 그 용산 기지 내에서 사라진 둔지미 옛마을의 역사라는 이런 자료집을 한 권 펴냈습니다. 여기는 용산 기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어떤 마을들이 있었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군사 기지가 되었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책을 냈는데 이 책이 나온 이후로 우리 용산구의 보강동의 둔지미 주민들의 후손들이 즉 2세대가 되겠죠. 후손들이 꽤 살고 계세요. 이 책의 소식을 듣고 직접 저희 문화원에 찾아와가지고 자기 그 부모님들, 즉 선친들의 역사를 알고 싶다고 직접 문화원에 찾아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쫓겨나서 터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생활은 굉장히 비참했을 것 같네요. 그럼요. 그 당시에 어떤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역사죠. 예. 그리고 결국은 용산에다가 이렇게 자신들의 전쟁기지를 배치하고 건축물들을 신축하고 남은 땅은 일본인들에게 나눠줬고 그리고 그 땅은 신용산이라고 불렀다. 네. 그럼 결국은 신용산이라는 말도 일제가 붙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아까 전에 그 남영동이란 지명도 일제 유산이듯이 이 신용산이라는 지명도 사실 저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지명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용산이라는 지명은요. 그 효창공원 일대에서 원효로 일대까지 그 구릉지를 예전 우리 선조들이 봤을 때 그 구릉지의 구불구불한 모양이 마치 용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용산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가 러일전쟁 직후에 오늘날의 용산역 일대에 약 50만 평을 수용을 해서 철도기지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한 120만 평 정도를 용산 군사기지로 만들었습니다. 즉 조선시대의 전통의 용산의 지리적 영역이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조선시대의 용산이 아닌 철도기지로서 또 군사기지로서 도성의 위성도시로서 신용산이라는 말을 1인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다가 그 신용산역이 또 생기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신용산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네요. 네. 자, 그리고 일제가 패망 후에 이번에는 또 외국군이 들어옵니다.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는데 미군은 그냥 일제가 썼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온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미군이 최초에 들어왔을 때 존 하지 중장이 이끌고 왔죠. 예. 그 일본군이 한반도에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무장 해제도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한반도 지역에 대한 그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측은 미군이, 북측은 소련이 해서 이렇게 군정 통치를 실시를 했는데 이 군정 사령부가 이제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그 논란이 있었는데 뭐 위치를 보니까 일본군이 지금 이미 총독부 건물도 있고 조선주둔군 사령부도 있고 굉장히 많은 건물과 군사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시설물들을 갖춰놓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용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미군들이 들어왔고요. 6.25 전쟁 이후부터는 이제 미8군, 그러니까 한반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미8군이 여기로 들어와서 이 지역을 이제 사령부로 삼아서 용산 기지를 점점 활용해 나가면서 이게 지금 현재까지 커진 겁니다. 아, 그렇게 됐고. 그리고 전쟁이 끝날 무렵에 다시 용산 기지로 복귀했고 미군들이 어쨌든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년 동안은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남았었잖아요, 이게. 그러다가 1987년 대선에서 당시 후보가 용산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제는 이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혹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그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 군대가 이렇게 큰 주둔지를 갖고 있는 경우. 용산 기지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은 그 수도 한복판의 외국군, 특히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과거에 서베를린 방어 여단이라고 해서 미군이 큰 부대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뭐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이런 여러 국가들이 뭐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미군이 수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미군을 자기들의 수도에 두고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적절한 국방비를 사용하지 않고 미군의 힘을 빌어서 우리 수도에 미군이 버티고 있으니까
너희는 함부로 우리를 범접하지 마라. 주변국에 보낸 어떤 경고 메시지로서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렇게 이제 미국군을 주둔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가 수도 한복판이고 예. 서울 지도를 딱 펼쳐놓고 봤을 때 지리적으로도 정확히 딱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요충지인데 여기에 지금 미군이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반환돼야 된다.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이런 그 추진이 한번 있긴 있었는데 이것을 과연 어디로 옮길 것인가. 예. 그리고 과연 옮긴다면 그 부지를 어떤 돈으로 마련할 것인가. 뭐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게 후방으로 가게 되면 어떤 그 역효과가 있을 것인가.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제 2003년도에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제 그 노무현 정부도 이것을 좀 후방으로 좀 물리자라는 이야기가 났었고 마침 그 당시에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럼스펠드가 GPR이라고 해서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계획을 추진하면서 자, 우리 용산에 있는 거 전부 다 빼서 용산뿐만 아니라 수도권 각 지역에 있는 미군들을 빼서 평택에 통합기지를 크게 만들자. 그게 효과적이다. 양국의 어떤 의견이 맞아떨어지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군 기지 이전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군이 용산에 계속해서 주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인계철선 역할이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런 역할도 조금 있고요. 사실 여기에 이제 그 들어서 있는 주요 부대가 한미연합사령부 그리고 미 8군 사령부 이런 부대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옆에 도로를 건너오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 국방부하고 합동참모본부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쟁의 지휘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하고 합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미군 지휘시설도 여기 있어서 유사시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곧바로 달려와서 이 지하 벙커에서 합류해서 같이 연합작전을 지휘하자. 그래서 지금 여기 계속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 이전하는 건가요? 모든 시설이 다 평택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한테 온전히 넘어오기 전까지는 연합사령부 기능 일부는 여기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대부분은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산기지가 지금 대부분 반환되고 최소화만 남겨놓을 건데 여기에는 앞부분에 그 도로 건너편에 우리 국방부하고 합참이 있기 때문에 전시의 전쟁 지휘소 역할을 하는 최소한의 기능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시 작전 통제권만 있고 전시 작전 통제권은 없으니까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통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군이 남아있는다. 그런데 이 작전 통제권은 계속 반환 얘기했다가 계속 딜레이되고 했잖아요. 네. 언제 되는 겁니까? 이건 우리가 능력을 갖춘 이후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겨받아야 되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막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서신을 써서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이 뭐 주권의 포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휴전협정 때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뭐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건 주권 포기다라고 예.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작전 지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를 한번 봐야 됩니다. 없었다고 봅니다. 작전이라는 부분은 일단은 정보, 즉 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예.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두 대가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군수 보급. 전쟁을 하려면 총알과 유류와 탄약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거든요.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이야기가 나온 게 지금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참여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10몇 년째 계속해서 보류가 됐던 이유는 지금까지 미군이 대신해주고 있었던 어떤 정보 능력이라든가 군수 능력을 우리가 이것을 떠안으려면은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예. 즉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바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에게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뭐 굴욕적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나토 주요 국가들도 나토 사령관이 계속해서 미군 사성 장군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토에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주권의 포기다, 뭐 굴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그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는 당연히 우리의 능력이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해도 뭐 이해를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쯤은 뭐 대한민국이 무역도 전 세계 10위고 노무현 전 대통령 말처럼 못하는 게 없는 나라인데 왜 전시작전가만 안 되냐. 또 이런 주장도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겠나 싶고 그러면 전시작전 통제권이 완전히 우리에게 돌아오면은 미군들은 다 평택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 용산기지는 완전히 우리 국민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지금 준비를 하면서 연합사령부도 지금 다른 기구로 대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체되는 이 기구는 우리 한국군 사성장군이 사령관이 돼서 미군을 지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우리 사성장군이 되면은 연합사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후방으로 빼도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어떤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용산 기지 내
아직도 일제 강점기 병영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역사적 사료로 남겨야 됩니까? 아니면 다 허물어야 됩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후세를 위해서도 과거에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산실이자 축소판이거든요. 이곳을 잘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겨서 역사의 교훈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가령 안에 있는 그 용산 위수감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제강점기 때 사고를 친 일본인 군인들만 이를 갖춘 그런 시설이 아니고 해방 이후에 미 군정기 때는 1947년이죠. 당시 이제 대한민청 사건으로 그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49년에는 백범 김구를 암살한 당시 육군 포병 소위였거든요. 안두희를 또 수감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얼마 전에도 우리 안두희이기도 한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용산 기지에 남아있는 곳곳의 그 장소와 시설물들은 한국 근현대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공원은 조금 여기 지금 존치시켰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공원과 역사 문화 공간을 이렇게 버무려서 역사적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가 서두에서 언급한 거. 그래서 남명역은 왜 출구 하나뿐입니까? 네. 그걸 알고 싶어서 계속. 네. 그래서 이 용산 지역의 역사를 이해를 하면 남영역의 왜 출구가 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남영역 왼쪽으로는 용산역에서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철로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철로로 인해서 남영역 왼쪽은 출구를 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남영역 바로 밑에는 중간 지점에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죠. 그리고 그 바로 밑으로는 현재 미군 기지인 캠프 킴 부지가 있기 때문에 남영역에는 다른 출구를 내고 싶어도 쉽게 낼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또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그런 산물로 인해서 오늘날의 그런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흔히 불편하게 왜 하나밖에 안 만들었지라고 하지만 하나밖에 만들 수 없었다. 뭐 이런 게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이게 남영역이 그 가장 오래된 역사 중에 하나니까 지하철로 봤을 때는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좀 돼가는데요. 일단은, 우리, 김천수 실장님. 언젠가는 이제 용산 기지가 완벽히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까? 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으로 말씀이 있는데, 먼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용산기지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크기만큼 용산기지가 국민들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용산기지가 사실 국가공원으로 지정된 이유도 그 역사성의 깊이와 무게가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쪼록 용산기지의 역사성이 잘 반영되어 우리 국민들 품으로 온전히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역사는 지우개로 지우고 싶다고 해서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셨네요. 네. 예. 그러면 이두 사무국장님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김천수 실장님께서 아주 명언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여기 용산기지가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쟁기념관도 바로 옆에 있고 시민들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이 공원을 크게 이제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은 서울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우리 1,000만 그 시민들의 어떤 서울의 허파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많은 시설들, 일본군 시설도 남아있고 미군 시설도 남아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이것을 이제 직접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독립기념관에서 그 독립투사들이 참혹한 어떤 고문을 당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힘을 키워서 다시는 이런 아픈 과거가 없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어떤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삼아서 뭐 일본군도 아픈 과거고 미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권을 일부 내주고 했던 그런 아픈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치단결하고 힘을 키워서 다시는 이런 아픈 기억을 없게 만들자 이런 현장 학습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또 위정자들이 뭐 공원 만들면 뭐합니까? 다 그 아파트 만들면 되지 또 이러는 건 아니겠죠? 사실 아파트를 지으면 정말 부가가치는 높겠지만 그 부가가치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안보의식이라든가 역사의식 그만큼의 값어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자, 광복 7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앞두고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가 준비한 특집 시리즈 그들이 꿈꾸던 나라. 오늘은 치욕적인 아픈 역사가 서린 땅 용산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내일은 광복절 특집 마지막 날인데요. 해설이 있는 항일 음악 라디오 콘서트로 준비한다고 하네요. 이게 우리 제작진이 이 특집 방송 만드느라고 요즘에 밤잠을 못 자고 있는데 수고했단 말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내일 이 시간도 많은 청취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출연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용산문화원 김찬수 역사문화연구실장이었고요. 또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이루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일 광복절 특집 시리즈는요. 3부, 4부 다 터서 1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까 권순정 실장이 마지막에 한마디만 더 하자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끊었는데요. 우리 제작진에게 전화를 끊고, 방송이 끊기고 나서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내부 분열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걸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분열이 되고 있는 이유는 분열을 시키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 분열을 시키고 있는 세력이 작전 세력일 수도 있고요. 드루킹 같은 정치 자영업자들이 일부러 만든 걸 수도 있고 또 그런 정치 자영업자들한테 휘둘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전폭적으로 순수하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막 뒤섞여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당분간 아마 계속 이런 분열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